네,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점차 북상하면서 정부는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지금 태풍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그리고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걱정입니다. 지금 태풍 하이선은 어느 속도로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이죠. 바다 쪽에 한 240km 떨어진 곳에서 매시 30km 속도로 현재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중심 최대 풍속은 수속 49m로 강한 태풍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기상청 예측대로 그대로 북상을 한다면 내일 새벽 5시경에는 제주와 동위도입니다. 제주와 거의 동위도 거리상으로 한 350km 떨어진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아침 9시경에는 부산 바로 동쪽 해상입니다. 80km 떨어진 곳까지 올라오고 내일 11시에는 포항 동쪽 50km 해상 정도, 내일 11시에는 삼척 동쪽 한 100km 해상 정도, 그다음에 내일 15시 정도에 서울하고 위도는 가장 가깝습니다. 강릉하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리고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접 영향권에는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이제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가 이제 해상이긴 하지만 태풍이 강력한 태풍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로 올라온 태풍 중에서는 부산 인근에 올라왔을 때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론 가장 위험한 우측 반원은 아닙니다. 우측 반원은 해상 쪽이 되니까. 네. 그렇더라도 이 태풍이 지금 기상청 예측에 하면 폭풍 반원이 있습니다. 추속 25m 이상의 폭풍 반원은 거의 거제에서 강릉을 연결한 동쪽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로 들어가는 도시는 부산, 포항, 울산, 그다음에 삼척, 강릉 이런 쪽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지역은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일단 내일 부산 인근에 올라왔을 때 아침 9시인데 이때가 이제 되게 밀물 시간하고 겹칩니다. 예. 거의 부산이 10시 54분이고 이제 그다음에 울산이 10시 18분인데 사실 이때 2010년에 차박을 올라올 때 울산 태화강이 넘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네. 밀물 시간과 겹치면서 대개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이 그 밀물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남해안 지역, 그다음에 동해안 쪽으로는 폭풍 해일로 인한 폭풍 해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 교수님 보면 내일 하루 종일 이제 태풍 영향권이 우리나라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도 비지만 또 강풍도 동반되지 않습니까? 네. 영동의 영남 지방의 이 순간 최대 풍속이 최고 40m로 하는데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마 최소 40m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한 20m 초속, 20m 정도 되면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들은 걸어다니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고요. 30m 정도 되면은 뭐 지붕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데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40m 초속에 한 40m 정도면 시속으로 보면 한 145km 정도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에서 본인이 무게차에서 시속 한 145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바람을 맞는다는 정도니까 지난번에 마이삭이 왔을 때가 42m 초속이었는데 그때 제주도에서는 가로수가 그대로 뽑혔었고요. 부산에서는 유리창이 많이 깨졌고 컨테이너가 그대로 밀고 가서 그 도로에 나둥근 그런 현상도 봤거든요. 제가 이제 힘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40m 초속이면은 한 450kg 정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450km의 힘으로 밀어낸다 이런 정도고요. 만약에 50m 정도라고 하면은 한 750kg 정도의 힘으로 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성향이고 지난번에 매미가 보통 이제 뭐 최대 풍속이 62m 정도 되는데 이 매미 때는 뭐 해일이 있었고 철탑 크레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엿가락처럼 휘어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강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최고 풍속이니까 계속 이 정도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순간 풍속이 있고요. 이제 중심 풍속과 순간 풍속은 이제 오른쪽 반원에 있으면은 훨씬 위험 반원이 있기 때문에 풍속이 증가가 되고 이제 왼쪽은 지금 우리 반 센터장님 말씀대로 풍속보다는
폭우의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앞서 경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하이선이 초강력 태풍으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그 예상이 나왔었는데 지금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발생해서 이게 이제 괌 쪽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괌 네. 인근 해상에서. 그래서 이제 북상하게 되면은 현재 그 이동해 온 그러니까 거의 서쪽으로 이동을 해오다가 꺾었거든요. 예. 그런 데는 굉장히 원풀적입니다. 해수 온도가 이제 높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발달을 했고 이제 거기서 꺾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초강력 태풍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봤는데 현재 이제 이 해수 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까지 표층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태풍이 발달하는 거는 그 밑에 뎁스도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굉장히 해수 온도가 높으냐를 보는데 대개 지금 V25도를 넘었으면 일본 근해 쪽으로는 지난번 마이삭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었는데 그 높은 해수가 이번에 올라오는 이 태풍 같은 경우는 한 75m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26도 이상 수온이. 근데 지금 강한 태풍 같은 경우 올라오면서 대개 한 150m까지 휘졌거든요. 바다 밑에까지. 그럼 차가운 물이 용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상한 것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약해진 거죠. 예. 이제 최악의 태풍 하면 지난 2003년에 일단 좀 매미가 떠오르고요. 예. 2002년에는 또 루사도 있었고 저는 입사 이후기 때문에 경험을 해서 좀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 태풍의 위력 뭐 자칫 엄청난 재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는데 역대 최악의 어떤 태풍 좀 되짚어 주시고 이번 어떤 하이슨과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역대 2000년대 이후에 가장 큰 것은 뭐 매미죠. 2003년도에 예. 그 당시에 약 13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었고 재산 피해로는 한 4조 한 2천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최대 풍속이 한 62m 정도 됐었고 예. 그때 뭐 해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차량 전복 그다음에 이 메타세콰이어 길이 전체가 다 뿌리가 예. 다 뽑혀서 없어지는 거, 크레인이 뭐 넘어지는 것 이런 강풍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재해가 다 일어났었던 때가 예. 이제 2003년 매미였었고 그때 이제 이후로 두 번째 그 바로 전해에 아마 매미 때가 추석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2002년도에 피해가 복구되기 전에 또 다른 그런 현상이 왔었는데 2002년도에는 이제 루사죠. 루사 때가 한 56m 정도의 초속이 있었고요. 한 4조 피해는 정도. 더 컸던 걸로 기억이. 인명 피해는 한 450명 정도 이게 예.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인명 피해가 컸던 게 강풍도 강풍이지만 폭우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아마 강릉 쪽에 870mm 정도가 왔기 때문에 그 강릉 쪽에 있는 저수지 두 개가 넘어져서 그 저수지가 원류가 되고 파괴가 되고 이런 상황까지 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2016년 차바죠. 차바 네. 때는 순간 풍속이 한 56m/s 그 정도 초속 한 56 정도 됐었는데 그때도 인명 피해가 한 9명이나 그 재산 피해는 한 2,100억 정도인데 한 20년 동안에 같은 정도의 피해가 오더라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방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선제적인 기능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SOC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갖추어져서 과거보다는 피해가 줄 거라고 봅니다. 예. 같은 강도와 같은 정도의 태풍이 오더라도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지만 그래도 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의를 좀 같이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센터장님, 지금 보면은 미국과 일본이 예상하는 태풍 진로가 우리나라랑 좀 다른, 우리나라 기상청이 예상한 것과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겁니까? 이거는 먼저 각국이 그 운영하는 모델의 차이입니다. 이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인데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 모델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UN 모델 지금 많이 기상청에서 활용하는 이런 모델들을 보면은 조금 저 육지로 상륙하는 쪽이 많습니다. 많은 뭐 GFS 모델이라든가 이제 상당히 많은 모델들을 보면 근데 이제 이런 모델에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이 이제 거제 쪽으로 상륙을 해서 네. 거의 원산 쪽까지 직선으로 북진하는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중심부를 갖다 관통하는 그렇죠.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반도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보다는 약간 더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상청은 상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부산 동쪽
바다 쪽으로 해갖고 북상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저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주변에 뭐 홍콩이나 중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대개 이제 상륙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상청은 저 그쪽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모델 플러스 이제 오랜 그 경험 뭐 이런 인사이트 이런 게 가미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9호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일본이 상륙하는 것으로 봤죠. 네. 거의 거제 쪽으로. 근데 실제로 기상청 예보가 맞았던 그렇죠. 것처럼 뭐 상당히 독자적인 아무래도 그런 예보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 말씀 중에 루사 인명 피해는 한 200여 명으로 좀 추정을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태풍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 예. 창문에 뭐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붙이는데 최근에 테이프를 붙이다가 좀 사고도 났었고요. 예. 나름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창문에 이렇게 테이프나 신문지 붙이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신문에 테이프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의 힘을 분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리창에만 붙이면 테이프의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유리창과 함께 창틀까지 연장을 해서 붙여야 힘이 분산이 되거든요. 창틀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창틀과 창문 틈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쪽으로 바람의 힘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집중되는 힘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힘이 커져서 창문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첫째는 창문 틈과 창틀 사이에 있는 공간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창문과 창틀을 연결해서 테이프를 붙이시는 게 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려서 기상 예보가 있으시면 붙이실 거면 충분하게 창문과 창틀에 어떤 틈과 테이핑을 창틀까지 연장을 해서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리창에 테이프, 신문을 붙이면 이건 파손 예방보다는 파편 방지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창문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는 창문과 창틀 사이의 틈을 메워줘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내일 피해가 예상되니까 최소한 예. 오늘은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창문이 흔들린다고 해서 절대 몸으로 지탱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창문의 틈을 잘 밀봉을 하시고 테이프도 창틀까지 네.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또 센터장님, 이 태풍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오느냐 아니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도 세력을 짐작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하이선은 어느 쪽입니까? 일단 뭐 진로가 처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거의 오고 있는 형태죠. 예. 발생을 해갖고 서진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방향을 바꿔서 이제 거의 북진하는 형태인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상청 예측입니다. 기상청 예측으로 부산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간다면은 그대로 북진에 올라가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이연반원이 아닙니다. 네. 강반원으로 들어가죠. 좌측 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이 이연반원이 좌측 반원에서 바람의 세기가 한 30%가 더 강합니다. 이연반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측 반원이니까 좀 약간 덜 강하다는 것뿐이지 실제 부산 80km 쪽으로 해갖고 거의 동해선을 그대로 올라갈 경우에는 실제로 이 강풍 반경 아까 얘기한 초속 25m 이상의 강풍 반경은 거제부터 강릉을 연결한 쪽 그 동쪽으로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최대 풍속이 25m라면은 거의 순간 최대 풍속 같은 건 35m에서 40m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히 바람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비는 동해안 쪽으로는 예. 남해안, 그러니까 경남해안 쪽과 동해안 쪽 이쪽으로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려가 되는 게 특히 올 여름에 이미 몇 차례 폭우가 내려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산사태 그렇습니다. 우려도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역대 최장 장마로 54일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네. 그렇다면 이미 집안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다, 즉 포화 상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며칠 전에 마이삭이 왔었고 바비가 왔었고 마이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지금 집안이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물이라는 게 집안에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집안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데다가 물이 들어가면 또 무게는 더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중적인 순간 강우가 시간당 한 30mm,
특히 한 10분에 한 5mm 이상 정도 되면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그 지점부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네.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힌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 산사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게 과거에 절개지 개발했던 데 그러니까 인공이 아니고 인공으로 개발했던 과거의 어떤 산지 지역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반드시 물길 배수 체계를 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번에 이제 비가 굉장히 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강풍보다는 비의 양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굉장히 좀 더 산사태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시고 이미 심각으로 이렇게 격상한 지역들이 경상남도 쪽을 중심으로 강원도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징조 같은 게 좀 있다고 좀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 노인분들은 산에서 피가 난다, 피를 흘린다 이런 것처럼 황토물이 지하수에서 같이 솟아오른다든지 또 이제 보통 보면 산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산이 이렇게 흙이나 빗물이 모이는 지점에 그 지점에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경우가 봅니다. 옛날에 이제 과거에 그 노인분들은 그 어르신들은 그 부분들을 이제 산의 어떤 징조나 어떤 그 피를 흘린다는 그런 표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지하수가 다시 이렇게 솟아오르는 현상 거기에는 굉장히 산사태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특히 과거에 도로 공사를 했다든지 펜션을 지었다든지 또 거기에 절개를 해서 다른 어떤 개발을 했다든지 그런 지역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그런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이 이제 동해로 접근을 하면 폭풍이나 해일 가능성도 있을 텐데 특히 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태풍 자체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올립니다. 융기한다 그러죠. 융기한 바닷물에다가 태풍이 저 바다 쪽에서 지금 이상 진로대로 간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먼 바다에 있는 걸 갖다 육지 해안 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폭풍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문제는 거기다 밀물심까지 겹칠 경우에는 상당한 그 폭풍 해일 이런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풍이 접근해 들어올 때는 해안 도로라든가 방파제는 일체 가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박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미리 뭐 오늘서부터는 이제 거의 미리 이제 대피하거나 뭐 결석을 갖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한 선박들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안 근처에 있는 차량들은 전부 다 고지대 쪽으로 최근에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쪽에 그냥 그대로 넘어오면서 차량들이 다 침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지대로 좀 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해안 저지대 쪽에 사는 어떤 상가라든가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이 바닷물에 해일이 밀려올 땐 절대로 바다가 가지 마시고 가장 먼 곳으로 피해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 경로를 보면 내일 오전 9시쯤에 이제 부산 동쪽 80km 부근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부산의 그 해안가에 보면 5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해안가는 월파에 대한 그 해안가의 파도가 해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좀 특히 부산 같은 데는 마린시티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빌딩과 빌딩 숲 사이에도 작은 기압골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처럼 이제 에어컨을 많이 틀면 외부로 열을 많이 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기압골이 형성돼서 골바람이 그 빌딩 골바람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골바람과 태풍이 들어오는 그 태풍의 속도와 그다음 태풍의 기압과의 서로의 연계성 혹은 간섭 이런 효과 때문에 더 상승 작용을 하거나 혹은 방향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골바람 사이에 빌딩 숲에 있는 골바람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린 특정 아파트를 뭐 지목을 해주셨는데 저희 영상으로 나오는 그 아파트는 그 말씀하신 아파트가 아니고요. 부산 전반의 다양한 그 고층 아파트들이 다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태풍이 계속해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 마이삭 이후에도 또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복구도 채 다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일 아침에 만조 시간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산이나 마산 이쪽이 10시에서 한 12시 그 사이에가 만조이기 때문에 그 스톰 서지라고 그래서 이제 해일성, 즉 수면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안가에서는 첫째 해안 도로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전을 하실 때 좀 천천히 운전을 하셔서 바람의 어떤 저항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지난번 장마 때에 큰 피해가 있었던 그 댐의 방류 문제, 그다음에 저지대 침수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각의 지자체에서는 저지대에 대한 침수, 그다음에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는 지금의 이제 하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조심을 같이 해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예. 태풍 대비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두 분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